네, 오늘은 조선 초기의 불교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태조 이성기의 건국 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앙한다라고 하는 국시를 정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 수립에서부터 배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데에는 배불적인 정책이 등용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불교를 박해해야 된다고 하는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오던 한국의 민족 종교를 박해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교를 없애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내걸었던 조선 초기의 역대 임금들은 뭐냐 하면 불교의 폐해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자들은 청정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끝없이 타락하고 또 이권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선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불교가 끼치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런 나라가 빠진 어떤 종교 대신에 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조선의 어떤 이 척불 논쟁에 있어서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분명한 단계가 있어요. 조선 초기에. 우선 조선 제일 처음 초기에는 강조하는 것이 배불책입니다. 불교를 배척하는 거죠. 불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배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억불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승려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도첩제입니다. 근데 이 도첩제를 조선 태종 때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도첩제를 없앤다고 하는 말은 국가가 승려라고 하는 신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롭게 머리를 깎고 출가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국가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판인데 될 수가 없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머리를 깎고 그 먹물옷을 걸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위법이죠. 국법을. 그런 아주 잔인한 술법을 썼던 것이 바로 이 배불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런 배불책을 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척불입니다. 이제 불교를 배척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불교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는 불교를 배척하고, 이런 아주 이제 계획된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불교에 대한 억압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화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교는 원식 공맹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습관이나 관습이나 윤리에 가까운 겁니다. 인의 예지를 강조하고 사단 칠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도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가 공존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두 종교가 전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 생활 습관은 유교, 그리고 믿는 것은 불교, 이런 것이 서로 양자가 모순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송나라의 중기 때에 형성되었던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180도 바뀝니다.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이냐 혹은 기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인간 심성에 대한 논구는 뭘 낳게 되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로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유교는 더 이상 어떤 윤리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종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방법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성리학이 고려 말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초기에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이런 위대한 유학자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유교가 하나의 뚜렷한 종교로 성장하게 되니까 유교, 불교 두 종교가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저술입니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저술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고려의 임금의 의종이라고 하는 시대부터 끊임없이 상소문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 불교를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옹호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의 가장 대표는 승려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소로 올라오는데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자신의 본분인 수행을 망각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정도전의 불시잡변은 그런 형식적이고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건드리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다. 정도전은 그렇게 아주 못 박아버리거든요. 이건 사실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궤변이고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반야공이라고 했을 때 공을 허무 정멸로만 이해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 공을 말할 때 아공, 법공, 공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공,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비영원성. 법공, 우주 삼라만상의 영원치 못한 현상.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공공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아공, 법공의 도리를 알았을 경우에는 공마저도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공의 변증법이 등장하는 것인데, 또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불교에서 없을 무자 쓰면 돼요. 근데 빌공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 논리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만약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새로 채울 여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 많은 것을 비우기 위한 공부가 더 소중하다. 그게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갖 훌륭한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진실한 진리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 양반은 완전하게 이것을 허무론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불교를 허무주의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불교 윤회 같은 것도 철저하게 비판해요.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전변의 과정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뱀이 되고 소가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불교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를 너무 지나치게 불교적으로 경도시키기 위한 방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불교의 교리를
비판함을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선 초기에 있었던 배불 정책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선 초기의 배불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